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들이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간이 약인 문제가 있고 와, 내 분노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되었네. 실제로 그런 작품 하신 분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뭐 진로 문제, 가족 문제, 회사 문제 얘기하시지만 네, 오늘은 나의 위로가 당신의 위로가 되기의 저자 백지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에게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백지상 작가라고 합니다. 본캐 이름은 백지연이고 부캐릭터 이름은 백지상. 그래서 상담심리사로 이제 20년 넘게 25년 정도 활동을 해오면서 또 예술활동, 예술가로서의 이름은 백지상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작가님 그 이력을 보니까 치유예술작가협회에서 회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치유예술작가협회는 어떤 협회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22년도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제 제 정체성이 두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상담심리사로서 이제 한 20년 넘게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술가로서 한 6년 정도 활동했을 때인데 문득 이 기차 선로처럼 두 개가 별도로 제 안에서 각각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아, 이걸 좀 연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고 네. 그래서 그 나랑 같이 할 사람들 좀 모아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술가, 그러니까 화가 반, 네. 그 다음에 뭐 치유자 반, 치유자에는 상담심리사도 있고 미술치료사도 있고 또 요가치료사도 있고 다양한 치유자 반 이렇게 해서 22년도에 발족을 했는데 그때 2명에서 처음에 발족했고요. 한 2달 만에 한 이제 10 몇 명이서 전시를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이제 임원 12명, 정회원이 한 25명, 그 다음에 일반 회원 한 50여 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유하고 예술에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네. 그 둘을 합쳐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네, 네. 이제 이렇게 협회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치유와 예술을 합쳤을 때 좀 어떤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를 할 때 이제 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심리 상담인데 언어로만 주로 진행이 되죠. 그쵸, 말로. 그래서 주로 말로만 진행되는데 그 많은 스토리들이 다 비밀 보장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본 직업 정신은 무조건 비밀 보장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것도 발설할 수가 없는데 너무나 인상 깊고 감명 깊고 그런 정말 이렇게 나누고 싶은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담 심리사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표현 욕구들이 되게 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만나자마자 반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반면에 화가들은 또 치유 쪽이 약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지만 이게 직업으로 그리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예술 치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는 이 두 가지 영역을 다 아는 사람이니까 네네. 이분들을 모아서 서로가 서로로 하여금 스며들고 배우게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치유 전문가와 이제 예술가죠? 예술가를 네. 이제 한데 모아놓고 네. 이제 협회를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다 모아놓고 해보니까 네. 어떤 걸 좀 새롭게 좀 알게 되거나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네. 일단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두 가지 영역을 다 알지만 이 각각의 분들은 각각의 영역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만나고 시너지가 나게 하기 위해서는 저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고요. 일단 예술가는 굉장히 이제 깊이 있게 예술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표현력이 뛰어나죠. 네. 하지만 이것을 자기 치유로 연결하지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치유자들은 자기 표현 욕구가 큰데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하고 숨어서 상담만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만났을 때 예술가들은 조금 더 치유를 배워서 조금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이완하고 그림을 그리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 치유와 더불어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심리 상담하는 분들은 그림을 통해서 내가 만난 내담자들의 스토리 또 경험 또 자기 표현 욕구를 좀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이제 25년 정도 이제 상담 심리사로서 이제 상담을 해오면서 네. 뭔가 수많은 사람들의 뭔가 고민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뭔가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일을 하시면서 어떤 걸 느끼세요?
저는 우리 직업은 그러니까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는 네. 목격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격자. 어떤 목격자냐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엄청난 고통과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오니까요. 그리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기 위한 과정 그리고 인생의 한 챕터를 넘기는 과정 그러니까 그 전환점이 굉장히 감동스러울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문득 받아들이고 나에 대한 여러 가지 괴롭게 자신을 괴롭혔던 여러 가지 습관을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면서 그분들이 변해가는 과정을 적어도 저는 알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비밀 보장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정말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고 저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은 위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네. 제가 바뀐 점은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위인이다. 다만 위인전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네. 저는 그 많은 2만 몇천 시간을 상담하면서 그 많은 위인전을 읽은 셈이죠. 그러면은 이게 뭐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위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나누면서 그들을 이제 다 위인이라고 뭐 보게 된 뭐 이유나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네. 이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는 고통을 받아들일 때 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고통을 회피하면 증상이 되는 거고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변화가 시작돼요. 근데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직면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를 갖는 사람들을 저는 봤잖아요. 그런 면에서 가장 큰 용기는 자신을 받아들인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런 모습일 리가 없어. 난 이런 모습이고 싶지 않아. 로부터 아 나는 이런 모습이구나. 하지만 이런 나도 나야. 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의 용기.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생활에 적용해 나가고 쓰러졌다가 일어서는 그 용기 이런 부분이 저는 위인이라고 느껴져요. 혹시 그러면은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셨겠지만 뭐 유독 이런 것들은 좀 기억에 남더라 혹시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이제 초기에 네. 그 상담을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굉장히 척박하던 시기였어요. 유료 상담이란 게 거의 없고 네. 성인 상담도 거의 없고 오로지 대학생활상담센터의 무료 대학생 상담이나 혹은 이제 그때는 한국 청소년 상담원이라고 해서 이제 그 무료 상담만 이렇게 있던 때여서 그때 저는 저의 지향점은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실력을 쌓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료 상담이 아니라 정말 힘들게 부딪히면서 다양한 사례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때는 이제 상담이란 게 발달 장애에 대한 아동 상담밖에 없었어요. 현장에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고생하면서 뭐 건당 5,000원 네. 말도 안 되는 비용이고 이전에 제가 가졌던 직업보다 10분의 1의 그 페이를 받았지만 그 발달 장애 아들을 먼저 만나게 됐는데 그 발달 장애 아들에게서 저는 상담의 ABC를 다 배웠다라고 전 제자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언어가 안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눈짓, 뭐 행동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제가 조금이라도 딴 생각을 하면 알아요. 근데 저는 그때 초보였고 초심자인데 어쩌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몰려들었는데 이제 그 많은 케이스들을 하는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제 딴 생각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막 굉장히 힘든 일이 인생에서 막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졸업하고 논문 쓰고 막 온갖 삶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른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제 머리를 쥐어뜯거나 머리카락을 쥐어뜯거나 네. 제 무릎에 똥을 싼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존을 위해서 저는 이제 집중을 해야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제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이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나 혹은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볼 수 있을까가 제 그 굉장히 화두가 되었어요. 그 상담 초기에. 그래서 저의 생존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 부분을 추구하면서 제가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정말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고 특히 사랑을 배웠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어떤 제가 치료를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네. 정말 초보였던 시기인데 그때 아이들이 그런 어떤 진심에 너무나 잘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어른은 속일 수 있지만 네. 아이들 특히 발달장애 아들은 속일 수 없어요. 언어로. 그래서 진심의 아이들이 너무나 잘 반응했기 때문에 진심을 갖는 법, 온전히 그 순간에 진심으로 대하는 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해줬고 그 아이들이 거기에 정말 온전히 반응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어떨 때 어떤 아이는 정말 기적처럼 너무 많이 회복된 아이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애착장애 아동들은 네. 관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고 한 몇 달을 빙빙 멀리서 돌다가 어느 순간 계속 조금씩 다가오다가 어느 날 제 무릎에 앉았던 순간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20몇 년, 25년 전 정도 네. 됐지만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그 발달 아이들을 이제 상담하면서 사랑을 배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때 배웠던 그 사랑이란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은 네. 그냥 단순하게 정의는 정말 많죠. 근데 제가 경험한 정의는 네. 판단하지 않는 것. 오. 그 사람에 대해서 네. 옳다 그르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잘한다 못한다를 벗어나서 그 사람을 보는 것 네. 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네. 상담에서의 사랑은 그러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심리 상담이라는 거는 제대로 한다면 사랑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방법? 전문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저도 이제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그렇죠. 거예요. 너무 흔한 얘기죠.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가슴으로 직접 느끼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느끼시고 나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편견이든 선입견이든 어떤 생각에 의해서 자꾸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전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시고 성경에 선악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모두는 선악과를 먹은 DNA의 그쵸. 후예잖아요. 그쵸. 근데 선악과가 뭘까 하고 상담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근데 거기 선악과를 먹고 분별이 시작됐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쵸. 네. 저는 그 분별이 자기만의 옳고 그름이라고 느껴졌어요. 상담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신기하게도 다 자기만의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갈등의 원인도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상담을 2만 몇천 시간 하면서 네. 느낀 거는 각자의 다 옳고 그름이 고통의 원인이고 갈등의 원인이구나. 왜냐하면 내가 맞다고 느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화가 나니까 관계가 틀어져요. 그쵸. 그래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게 이제 다 그런데 그게 절대적으로 다 맞고 통일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 다른 거예요. 한 집안 내에서 부부 간에도 자녀 부모 간에도.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갈등이 많은 고통의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더 이제 확장돼서 사회적 갈등도 커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국가 간에도 또 이제 그게 있으니까 나의 옳고 그름이.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선악과로 비유되는 이러한 옳고 그름을 우리가 조금 덜하거나 내려놓을 수 있다면 관계에서도 훨씬 유연해질 수가 있는 건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경험한 사실이에요. 네. 이제 정말 수많은 아까 2만 명? 아니 명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간을 계산해 2만 봤을 시간? 때 2만 한 몇천 시간 되는 것 같았어요. 대략 사람들의 그 2만 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아픔을 이제 듣고 들여다 보신 거잖아요. 네. 이 아픔이라는 게 어디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아픔이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나의 옳고 그름, 그러니까 그 또한 나의 이미지, 내가 원하는 이미지와 내가 실제로 느끼는 이미지가 다른 데서 그러니까 이미지를 추구하는 분들의 고통은 거기서 오는 것 같고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와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피드백으로 오는 이미지가 다른 데서 오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추구하지 않지만 어떤 실력이나 어떤 인정을 추구하는 분들은
뭔가 이게 이제 나의 옳고 그름과 배치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틀렸다라고 여겨지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근데 내가 또 맞다고 여기는데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는 것도 그쵸. 받아들이기 예, 힘들고 그쵸. 여기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이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프고 상대방도 아프고 네. 둘 다 아플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거군요. 네. 그 이제 아마 그 상담을 뭐 많이 하셨지만 그 상담의 분야가 조금 다를 거잖아요. 네. 아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약간 뭐 연애나 남녀 간의 뭔가의 사랑 네. 이런 쪽도 많을 것 같은데 네. 흔히들 이제 이별에 대한 그 아픔이 네. 많잖아요. 네. 슬픔도 그렇고 네. 그런 이제 아픔과 슬픔들은 대부분 이제 뭐 흔한 얘기로 뭐 시간이 약이다. 지나면 다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심리 상담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게 어떤가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들이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간이 약인 문제가 있고 시간이 약이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데 일반인 분들이 잘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정작 뭔가를 해야 될 문제를 시간이 약이라고 맡겨둬서 아주 심해져서 오는 경우들 많고요. 반면에 이제 시간이 약일 수 있는데 긁어부스럼해서 또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별의 경우는 만약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회복력이 좀 크신 분에게는 시간이 약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뭔가 회복력이 약한, 회복 탄력성이 약한 분에게는 별도의 어느 정도 과정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냐면 네. 애도라고 해서 내가 이별했으면 힘들고 아프고 슬픈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감정을 외면해요. 돌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감정이 싫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좋은 감정, 싫은 감정 이렇게 뭐든지 다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좋은 감정일 때는 막 신나서 받아들이다가 부정적인 감정이 오면 외면하고 회피하고 눌러버려요. 그게 이제 모든 증상의 원인이라서 이 부분을 돌보는 작업. 그러니까 내 슬픔을 알아주고 돌본다는 건 알아주는 걸 의미해요. 알아차려주는 거죠. 아, 내가 슬프구나. 내가 지금 많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네. 그립구나. 외롭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주는 과정이 돌보는 과정인데 이 돌봄을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시간이 약인 건 아니고 이런 과정을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 탄력성이 이제 강하신 분들은 뭐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될 수 있지만 네. 그 회복 탄력성이 약하신 분들은 결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는다. 그렇죠. 더 심화되는 경우가 많죠. 심화된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죠. 어느 순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감정을 돌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네. 이 감정을 이제 억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면하고 돌보고 이게 아니라 회피하고 억압하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인데 회피하고 억압된 감정이 결국 그게 모이고 뭉쳐서 증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 방어 기제 자체가 결국 증상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강박증이 되고 어떨 때는 불안장애가 되고 우울증이 되고 이렇게 가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증상이 발발해서 결국 이제 병원이나 심리치료를 찾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비용과 시간이 또 여러 가지 에너지도 많이 드니까 그쵸. 미리 좀 돌보시는 게 좋죠. 아 근데 이게 뭐 심리치료를 받는다는 게 내가 이제 헤어지게 된 혹은 이별하게 된 그 대상을 다시 뭐 오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심리 치료가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게 그 사람을 잘 이제 잊게 해주고 이별하게 해줄 수 있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네. 만약에 우리가 직접 그 사람과 뭔가를 해야만 치유가 된다면 모든 심리 상담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사이가 너무 안 좋았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는 너무나 밉고 한도 맺혔고 미웠는데 그립고 원망스러운데 미안도 하고 죄책감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그쵸. 근데 상담에서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직접 푸는 것만이 치유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상담 중에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네. 뭐냐면 그 대상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그 대상의 이미지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형제가 여럿이면 네. 우리가 부모를 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쵸. 그게 형제끼리 얘기해 보면 다 달라요. 우리 엄마 너무 나한테 잘해줘서 따뜻해. 근데 어떤 예를 들어서 나한테 엄마는 차가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관계를 맺은 나의 그분의 이미지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관계 이미지 그걸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그 떠나보는 대상에 대한 남아있는 수많은 감정들 있잖아요. 네. 그 부분과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작가님께서 만드신 그 예술, 네. 예술은 어떻게 또 이제 작용을 해서 효과를 네, 더 극대화시킬까요? 일단은 치유의 단계가 있다고 치면 처음에는 이제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내가 네. 쌓여있던 감정들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오고 그 다음에 생활이 변하는 거거든요. 이런 3단계가 있다고 치면 크게 그러면 이 해소 단계에서는요. 표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상담에서라도 입 밖에 뱉는 것만으로도 치유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게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으로 내 감정을 막 쏟아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이제 작업실에 오셔서 네. 치유예술도 저는 같이 하니까 네. 자신의 분노를 막 캔버스에 어마어마하게 막 물감 뿌리고 던져버려. 너무 후련해요. 너무 개운해요. 게다가 이제 조금 표현을 잘 되도록 도와드리면 더 만족도가 큰 거죠. 와, 내 분노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되었네. 실제로 그런 작품 하신 분이 있었어요. 내담자 중에. 분노가 꽃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화를 참을 수가 예, 없어서 와. 먼저 이런 막 뿌리고 막 네. 이런 온갖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다듬는 과정에서 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와. 그 분노가. 야.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전시를 했어요. 네. 우리 치유예술 작가협회 전시할 때 네. 제가 이제 그 작품을 초대했는데 분노가 꽃이 되었습니다. 야. 네. 그런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저같이 이제 심리를 잘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슬픔에 빠져 있으면은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그냥 뻔하거든요. 뭐, 야,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괜찮아. 네. 이 말을 하는데, 하는 나도 사실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면서도 그냥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하거든요. 근데 심리 상담 전문가로서 어떤 누군가가 굉장히 큰 슬픔이나 그런 이제 뭔가 절망감이나 뭐 안 좋은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뭐 괜찮아 이 말 말고 다른 뭐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상담 심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이제 다녔을 시기에 저한테 큰 병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수술하고 그러면서 대학원도 잘리고 왜냐면 휴학 기간이 길어져서 이제 그러면서 큰 아픔, 그러니까 젊은 시절이니까 더 동료들은 다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상실만 있는 것 같은 그쵸.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을 했냐면 다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그쵸, 그쵸.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아니 심지어는 상담을 같이 공부한 대학원생조차 물론 초보긴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데서 제가 그때 그 말들이 상처가 된다는 걸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힘들 때, 많이 아플 때 누군가 다 괜찮아질 거야. 너보다 힘든 사람도 많아. 이런 말을 하는 건 엄청난 상처가 된다는 걸 그때 느낀 거예요.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네. 왜냐하면 그것을 느낀 것은 상담 심리사로서는 큰 도움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아프고 예민할 때는 그러한 위로의 말들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어느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느껴져요. 그냥 하는 말이지. 누구나 하는 말을 하네? 이것도 상처가 돼요. 그래서 정말로 힘든 일을 겪고 그냥 우리가 사소하게 싸웠거나 이럴 때는 괜찮아요. 네. 근데 정말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제발 우리 한국인들 좀 오지랖퍼가 많으셔서 좀 너무 많은 말들을 쏟아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다 괜찮아질 거야. 뭐. 근데 그 조언들이 너무나 상처가 돼요. 그래서 조언은 제발 멈추고 그냥 들어주세요. 함께 있어주세요. 그래서 들어준다는 거는 네.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표정 이것에 내가 정말로 귀 기울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라리 조언을 멈추고 조언이요. 내가 조언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 말을 듣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나 무슨 말 해줘야지? 그쵸. 자, 내가 우선인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우선이 아니에요. 실제로도. 그래서 그 아픈 사람에 정말 그냥 머물러 있어주면서 그 사람이 하는 한숨 소리라도 나는 그냥 같이
정말 머물러서 들어주는 거야. 들어주는 거야. 집중해서. 그거 다 느껴져요. 왜냐하면 정말 아플 때는 민감해지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표정, 경청해 주는지 다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조언이나 얕은 수준의 말을 하는 것보다는 말이 내가 정말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냥 같이 그 사람 말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만 주고요. 그래도 내가 뭔가 말을 안 하면 너무 허전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그 사람 말을 요약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걸 반영 기법이라고 하는데 네네. 아, 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느꼈다는 거구나. 근데 내가 잘 이해한 거 맞아?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요약을 하려면 잘 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막상 그걸 당한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네. 난 요약만 해줬는데 너무 많이 공감받은 것 같다 라고 느껴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게 그냥 뭐 제 입장에서 그렇지만 이게 그냥 아니 뭐 가만히 그냥 듣기만 하는데 무슨 이게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라도 말해줘야 될 것 같은 그렇죠. 예, 그 마음이 계속 이제 말을 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다. 네, 제가 이제 상담자 훈련도 하고 또 네. 대학에서 상담심리학을 가르치면서 이제 학부생들 수업을 할 때 이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경청 훈련. 그래서 근데 그 학부생들이 하나같이 지금 비슷한 반응을 했어요. 아니 뭐 그냥 들어준다는 게 그러니까, 뭐 상담학 전공자로서는 전문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하는 반응이 처음에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한 학기 동안 계속 훈련을 하고 반복 훈련을 하면서 이제 리포트를 받아봤는데 거기 이제 놀라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남친, 여친, 각각의 남친, 여친과 사이가 좋아졌다. 가족과 사이가 좋아졌다. 너 상담 배운 효과가 있네? 라고 자기는 그냥 경청을 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너 이제 인간 됐다. 철들었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자기도 놀랐고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주인공이고 싶어서 자기만 말을 해요. 들어주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롭고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자리에서 특히나 아픔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들어주는 그 마음 반드시 느껴요. 일단 작가님 얘기를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일단은 그냥 가만히 들어줘라. 일단은 이게 근데 여기에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집중해서 내 딴 생각하면서 뭔 말 해주지? 나 잘난 척 내가 조언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온전히 내가 바보가 돼도 좋아. 내 입에 침이 흘러도 좋아. 나 정말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나 온전히 들어보고 싶어. 이런 집중력으로 들어주시면 보약을 정말 마음의 보약을 먹이는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그거를 잘 들어주는 게 결국 전문가군요. 그렇죠. 그게 훈련이 엄청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아픔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뭐 가깝게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한번 태어나서 죽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별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 가져오는 아픔. 이 아픔은 뭘까요? 이제 크게는 상실이라고 부르는데요. 상실. 이제 예를 들어서 연인 사이다. 그러면 연인 사이로 우리가 막 행복하게 한 몇 년을 사귀었어요. 한 2년, 뭐 3년을 사귀었어요. 그런데 헤어져야 돼요. 그러면 자, 잃어버리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사람도 잃어버리지만 또 뭐를 잃어버리는 것 같으세요?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 같은 것들. 시간, 추억도 잃어버리죠. 기억 뭐 이런 것들. 또 그 사람과 함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는 지인들, 내가 아는 지인들 다 깨져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갔던 뭐 식당, 뭐 이것도 기억이긴 하지만 맛집도 이제 못 가게 될 수 있죠. 왜냐면 그 사람 올까 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한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한 모든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복합적인 상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인과의 이별의 경우는 그렇고 가족과의 이별의 경우는 또 좀 다른 되게 깊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혈연으로서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위치와 뭐 가장이셨다 그러면은 이거는 더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쳐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제 단순히 관계를 잃어버린다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이 다 송두리째 뽑히고 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은 충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삶의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군요. 이게 그러니까 네, 그 네. 사람과 그냥 연락 끊기고 그냥 네, 안 보는 게 네, 아니고 네,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시간들, 네. 기억들, 추억들 이런 이 자체가 그냥 부정이 되는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이게. 그래서 괴로운 거죠. 아, 그 사람과 사귀었던 내가 사랑받았던 나의 정체성도 사라지는 거고요. 그러면 그 아픔의 크기는 그 사람과 보낸 시간에 비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시간과는 상관없이 뭔가 질에 비례하겠죠. 질? 네, 그러니까 네. 관계도 질이 있잖아요. 네. 내가 3년을 사귀었지만 아휴 뭐 없으니까 이렇게 네, 있는 대로 그냥 네. 사귀자 이런 네. 거였으면은 좀 지겨운데 이러면서 그 3년을 보냈으면은 크게 상실감이 없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내가 비밀로 연애했다. 비밀 연애랑 또 알려진 연애랑 달라요. 한 조직 내에서, 그러니까 뭐 네. 학교 내에서, 뭐 회사 내에서 비밀로 했으면 딱 그 사람만 끊어지고 조금 뭐 물론 상실은 있겠지만, 근데 다 알아요. 우리가 커플인 걸 다 아는데 딱 이렇게 이별하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후폭풍으로 오는 것들이 많이 있죠 또. 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 뭐 가까운 사람을 이제 안 보게 됐다, 이제 이별을 하게 됐다, 이제 잃었다 했을 때 이걸 수용하는 심리적 단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뭐 가족의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연인의 경우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연인의 경우는 맨 처음에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는 그쵸. 시기. 물론 이제 그게 어떻게 이별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충격이 더 크겠죠. 왜냐면 거기에 많은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갑작스럽게 내가 이별 통보를 받았다라 네. 하면은 이제 충격받고 또 이제 분노가 일어날 수 그쵸. 있죠. 예. 왜? 그쵸. 그리고 이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단계가 있겠죠. 일단은 충격받고 여러 가지 감정,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를 하는 시간이 있겠죠. 여행이라도 훌쩍 떠난다든지 내가 전환을 해야겠다, 안 되겠다라고 해서 뭐 갑자기 이제 일을 시작하거나 알바를 시작하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잊으려고 애쓰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고요. 뭐 심하면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기도 하실 거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재빨리 연애를 시작하셔도 좋지만 물론 이제 연애로 연애를 또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면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더 좋은 거는 이 성숙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특히 결혼은 내가 한번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네.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이제 엎어지는 경우 네. 굉장히 많으신데 그럴 때 재빨리 다른 사람을 사귀어서 빨리 결혼을 하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 사람 보는 눈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숙의 시기 동안에 그 고통이 무르익어서 내가 이랬구나. 늘 그 사람도 알고 보면 시그널을 줬었어. 근데 내가 놓쳤네. 내가 너무 집착했네. 너무 욕심을 부렸네 라든지 이런 게 느껴지는 시기가 성숙의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느끼고 좀 깨닫고 성찰하는 시기를 거친 후에 새로운 연애를 하면 업그레이드 돼요. 한 단계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눈도 생기고 네.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일단 이별의 경우 이제 연인과의 이제 실연의 경우는 그렇고요. 가족의 경우에는 이건 훨씬 더 좀 다른 충격이 오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부인을 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리 없어. 왜냐면 훨씬 더 큰 충격에는 우리는 일단 얼어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어붙어서 이거 나한테 벌어진 일이 아니야. 그래서 사실 장례식장에서 오해받는 일이 많은데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왜 저분 아무렇지도 않아, 울지도 않아? 이게 왜냐면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돼요. 울음도 안 나요. 마비된 상태예요. 너무 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부인하는 상태예요. 아니야. 이거 나한테 진짜 벌어진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분노가 일어나요. 원망이.
그 사람은 왜 날 두고 떠났어?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 나 힘들게? 이런 분노가 일어나요. 원망과 막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굳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반복돼? 이런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타협의 단계로 가요. 신이시여, 만약 이렇게 해준다면 딜을 하는 거죠. 만약 그 사람 한 번만이라도 더 볼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고 이제 막 딜을 해보려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 우울해져요. 현실을 진짜 이 사람은 떠났구나. 정말로 우리 뭐 가족이 돌아가셨구나라고 느껴지면 이제 그 우울이 옵니다. 이때. 그래서 깊은 우울이 오고요. 그래서 이 단계를 이제 잘 보내면 이제 받아들이는 단계. 정말 이 사람은 떠났고 이제 나는 내 삶을 살아야지라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별의 상처가 클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잖아요. 네. 일상생활 완전히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뭐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세요? 어떤 걸 해보라든지 뭐.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는 전환을 얘기하죠. 전환. 네, 전화를 얘기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정말로 상처를 하셨다거나 가족을 잃으신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6개월간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중요한 결정은 하지 마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이사 가고 싶어 하시거나 왜냐하면 그쵸. 고인과의 네. 어떤 이 추억이 있는 그쵸. 집이 괴로워요. 기억이 나니까. 예, 그래서 빨리 뭔가 이사를 하려고 하시거나 이제 막 조급하게 뭔가 결정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왜 말리고 6개월 동안 우리 중요한 결정은 저랑 상의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 미뤄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때 정말 실수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소위 말한 제정신이 아닌 상태거든요. 그래서 집을 굉장히 막 급하게 팔고 뭐 이제 남편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빨리 뭔가 이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때 항상 소위 말하면 말아먹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당하고 돈 다 날리고 힘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은 다 미루고 오로지 애도하자. 그러니까 그냥 애도 그 사람을 보내는 과정 슬퍼하자. 많이 울고 그 집안에서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쉬쉬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 금기역 이렇게로 많이 얘기하는데 좋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곡을 하던 게 이제 맞는 문화인 거예요. 많이 울고 슬퍼하면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슬픔을. 그래서 그 기간을 애도 기간으로 최소 6개월 내지 1년을 잡고요. 네. 일단은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내가 왜 이렇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잃어버린 상처는 적어도 1년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일상에서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것인데 루틴을 지키는 게 큰 힘이 돼요. 저도 사실 살면서 많은 상실을 겪었고 힘든 일이 상담을 하지만 상담을 받아야 될 만한 일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원칙 딱 내가 다른 건 다 놔도 상담은 유지하자라든가 이런 게 항상 있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놓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어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애들 밥은 해준다. 네. 혹은 뭐 밥은 내 걸 해먹는다. 그냥 밥은 해먹는다. 혹은 씻는 건 씻는다. 그 다음에 내가 하루에 한 번 산책은 한다. 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루틴을 지키는 게 나중에 굉장한 힘이 돼요. 내공이 됩니다.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네. 그것도 궁금해요. 그 만남을 이별을 막 얘기했으니까 만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작가님도 이제 자녀분이 있을 거잖아요. 네. 자녀분한테 이제 자녀분도 연애를 할 거고 어떤 사람을 만나라고 이런 조언도 해주시나요? 네, 좀 네. 안타깝게도 아이가 이제 아직 네. 미성년자라 네. 연애를 해도 되는데 네, 네. 안 하려고 해요. 그렇긴 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라는 저는 이제 MBTI도 많이 추천해주고요. MBTI 궁합 같은 거.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중요한 두 부분은 같고 중요한 두 부분은 또 달라서 서로 네. 보완되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추천해주고요. 또 이제 어떤 사람에 있어서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가장 왜냐하면 모든 조건을 갖췄다 해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은 피해를 줘요. 굉장히 힘들게 뭐 회피형이라든가 그러니까 모든 머리는 정말 좋은데 다 회피형이라든가 혹은 이제 나르시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는 꼭 피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나르시스트는 네. 모든 인간관계에서 좀
잘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피할 수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뭔가 고쳐보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다가는 말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닌 속성이라서 일단 이제 나르시스트를 알아보려면 뭔가 모르게 다 남 탓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내 탓이 되는 거죠. 어떤 일에 있어서 도와준 것도 내 탓. 그리고 상대를 굉장히 조종을 잘해요. 가스라이팅. 근데 처음에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나르시스트는 주목받는 거를 좋아하고 익숙하니까 매우 매력적이긴 해요. 그런데 말려들면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 계속 뭔가를 시키거나 활용하거나 뭐 경제적인 것부터 모든 것을 착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르시스트만은 좀 피해야 된다 이런 거를 알려줍니다. 그럼 뭐 나르시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제 도와주려다가도 뭔가 말려들게 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말은 약간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약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하는 건 아니지만 건강한 사람은 잘 변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특히나 이 성격장애라고 해요. 퍼스널티 디스오더라고 해서 성격장애군은 잘 바뀌질 않아요. 상담에도 잘 반응하지 않고 약물에도 크게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너가 틀렸다라는 게 너무 확고해요. 그러면 내가 문제다, 나도 문제다라는 게 있으면 변하기가 쉬워요. 그 부분을 타고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나를 성찰할 마음도 없고 아예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메타인지도 없다면 변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르시스트를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부분 때문이에요. 사람은 변하긴 변하는군요. 변하죠. 네. 아마 이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상처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이제 배반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믿었던 사람인데 이 믿음을 어떻게 보면은 지켜주지 못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 배반의 상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제일 크게 배반의 상처로 여겨지는 중에는 부부간의 외도가 있고요. 또 커플 간에도 외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다리, 뭐 외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배신감을 주죠. 상처와 더불어.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사기, 이제 같이 동업을 했는데 저도 비슷한 경우를 경험했어요. 사실 이제 상담소를 동업하다가 이제 동료가 이제 다 갖고 나른. 그렇죠. 작가님 거를 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누구나 이제 당할 수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요즘 이제 청소년들 상담하다 보면 요즘 청소년들이 배신이라고 여기는 케이스는 주로 어떤 게 많냐면 뒷담화. 나는 너를 믿고 내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얘기를 다른 친구한테 막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요즘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배신이에요. 배신이라는 건 그야말로 믿음을 등 돌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적어도 내 주변 사람이라면 다 이런 건 지켜야 된다 라는 믿음을 저버렸다. 그러면 이제 나한테는 배신인 게 맞지만 그 사람은 그런 신념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뭐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게 당신은 지켜요. 근데 나는 다른 신념을 갖고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배신이 아닌 거죠. 나는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한 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사실은. 그리고 뒷담화도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이 상처를 받는데 악의 없이 또 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그 뒷담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캐릭터들도 있거든요. 나는 그냥 별 뜻 없이 한 건데 이제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의 성향과 기질과 믿음이 다 다른데 절대적인 배신, 물론 이제 외도나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제도권 안에서 정해진 어떤 틀을 어기는 것은 큰 배신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서로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썼던 것 같아요, 책에서. 그럼 그렇게 서로의 믿음이 다른 상태에서 이제 어쨌거나 내가 다친 거잖아요. 뭐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한 개념이나 의식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그럼 그런 상태에서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나는 이미 상처를 받았어. 그럼 내가 어쨌든 간에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되고 또 이런 상처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제
뭔가 개선점을 취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럼 상처받은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인간관계의 상처가 사실은 모든 분들이 제일 커요. 많은 분들이 뭐 진로 문제, 가족 문제, 회사 문제 얘기하시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결국 인간관계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배신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서로의 이별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오해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힘의 위기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수많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상처를 좀 많이 받게 되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관계에서 바운더리를 잘 못 세우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호구 취급을 네. 좀 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운더리를 잘 못 세운다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제 그 백쌤의 위로라는 제 유튜브에도 주로 그런 내용을 좀 올렸었는데 뭐 다 퍼주고도 욕먹는 이유 뭐 이런 제목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신지 꽤 호응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경계를 못 세웠다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법칙이 있거든요. 근데 초기에 세팅이 많이 돼요. 저 사람과 나 사이는 내가 뭐 주로 퍼주는 사이. 그다음에 우리는 서로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사이. 또 아니 내가 받기만 하는 사이. 이런 게 다양하게 처음에 초기에 주로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일정 정도 계속 퍼주면 언젠가는 나한테 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냥 퍼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본인의 믿음인 거죠 이제? 그쵸.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항상 내가 다 퍼줬는데 더 욕을 먹어요. 그리고 상처받아요. 내가 정작 필요할 때는 도움을 못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욕해요. 네. 그런 데서 오는 상처로 호소하시는 내담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인간관계가 초기에 그렇게 세팅됐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에게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된 것도 있고요. 첫째. 두 번째는 도움을 줄 때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도움을 준다라는 건 당연히 선한 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네. 어떤 면으로는 경계를 침범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움을 우리가 주는 사람이 좀 더 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받긴 받지만 뭔가 찜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준다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경계를 침범하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을 때 도움을 주는 행위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네.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내 생각에서 어떤 부분이 작용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조금 넓어지면 사실 이제 자동으로 치유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 것도 좀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과정이에요. 물론 이제 상처받은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받는 경험을 해야 하고요. 어떤 한두 명의 정말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후에는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지면 반복되는 경험을 하지 않을 수가 있죠. 아니 그럼 그 얘기는 우리가 뭐 법이라든지 뭐 규칙 내지는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뭐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크고 작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믿음에 배신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다면은 그건 보통 내 잘못인 건가요? 잘못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그게 잘못인 건 아닌데 네. 내가 상대방 때문에 오로지 전적으로 상대방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건 좀 오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이 나빠서 내가 상처받아서 생각하지만 네. 객관적으로 좀 상황을 봤을 때는 네. 이게 꼭 상대방이 전적 나빠서만은 아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네.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네, 어떤 네. 사람한테는 나도 모르게 나쁜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그쵸, 거죠. 그쵸. 우리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선하거나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보다는 네. 대부분은 그냥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몹쓸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양상이어서 네. 그래서 그럼 내가 주로 어떤 일 때문에 특히나 반복이 된다면 어떤 특정한 상처가 반복이 된다면 그 부분은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 돌아보시고 성찰하시면 반드시 개선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작가님께서 이제 바운더리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 바운더리를 잘 세운다는 거는 뭐예요? 네, 우리가 인간관계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투명한 선이 있어요. 난 여기까지야. 나는 이만큼까지야.
라는 인간관계에서 나 여기까지만 드릴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여기까지. 이런 것들을 바운더리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경계이기도 하지만 보호막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성장한 사람은 이 보호막이 잘 발달돼 있어요. 자동 개폐가 나 이 사람한테 열래 하면 잘 열리고 네. 근데 보호하려고 하면 잘 닫혀요. 그런데 조금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뭐 충분히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다거나 뭔가 상처가 좀 깊었거나 이런 분들은 이 경계 없이 상대방한테 돌진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침범하는데도 그냥 이것을 용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라이팅 되고 이용당하고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막이 있어야 하고 또 열 땐 열고 닫을 땐 닫을 수 있어야 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네. 혹시 누군가가 내가 진짜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배신당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작가님께서 어떻게 좀 위로를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우리 책에도 이제 책 제목이 나의 이제 위로가 당신의 위로가 되기를 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도 상담자인 우리들도 배신당하고 호구였던 기억, 우리도 좀 바보스럽게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좀 솔직하게 써서 이게 이제 그런 분들에게 위로로 닿기를 이제 설명드렸는데 사실 우선적으로는 그 배신을 당한 것 그리고 그것이 어리석은 걸로도 여겨질 수 있거든요. 스스로 그쵸, 내가 좀 뭘 잘못했나? 네. 그거는 아니고 일종의 교통사고처럼 벌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얼마든지 배신은. 그래서 일단은 그 배신의 상처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얼마나 아프겠어. 배신을 당했다라고 여기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공감은 네가 맞아 이렇게 편들기가 아니에요. 편들기가 아니고 저희 이제 상담 심리사들이 하는 공감은 편들기가 아니고 타당화에 가까워요. 그런 생각과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당신이 이런 일을 배신이라고 여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선 정말 힘들겠다라는 것에 대한 타당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전해줄 것 같아요. 당신으로서 이것은 정말 너무나 아픈 일일 것 같다. 네, 우선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경계도 세우고. 네, 바운드를 다시 세우는. 네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배신을 당했던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신뢰가 이제 뚝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할 수도 있고 뭔가 관계 맺는 것 자체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거나 이제 치를 떨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 혹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한 번에 그러니까 그런 배신당한 경험, 스스로 느끼기에 배신이라는 경험으로 사람들을 다 못 믿게 되는 경우도 그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치유하지 않으면 후유증으로 의심이 되게 깊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조차도 못 믿고 거리를 두다 보니까 외로워지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답답함을 혼자 막 자해로 풀거나 요즘 이런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건 굉장히 큰 걸 잃어버린 거예요. 다음에 사람을 정말 좋은 사람도 만나기 어렵게 되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래요. 그러니까 그 회복 탄력성에 관한 연구에서 어떤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정말 힘들게 성장한 단체를 다 이제 한 명 한 명을 다 추적해서 관찰을 해봤는데 어떤 친구들은 완전 엉망인 삶을 사는데 어떤 친구들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가를 봤더니 단 한 명이라도 정말로 믿어주고 이 사람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더라. 이 차이가 그렇게 회복 탄력성에 큰 차이로 나타나더라.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도 이제 그렇게 의심을 치유할 만한 정말 따뜻하게 믿어주고 바라봐주는 단 한 명을 통해서 사람이 다 못 믿을 것만은 아니구나. 이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구나에 대한 분별력을 서서히 이제 길러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이제 상담자일 수도 있고 상담에서는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이나 뭐 형제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배신을 당하면은 그 이제 분노가 치밀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생각하는 게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어떻게 나만 당할 수 있어? 너도 똑같이 당해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분을 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복수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좋은 방법을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이 복수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선택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상담은 결국 그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선택지가 뭐냐면 어떤 일이든 그 선택을 하면 대가가 따라요. 근데 나에게는 덜 고통스러운 대가를 선택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배신당했어요. 복수를 하고 싶어요. 그럼 복수를 하면 돼요. 네. 근데 대신에 후폭풍이 있겠죠? 그럼 내가 그거 감당해야겠죠. 다시 욕을 먹는다든지 내가 배신당한 게 희석된다든지 뭐 이럴 수 있겠죠. 혹은 심지어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신하지 않고 참는 걸 선택했어요. 그러면 후폭풍은 감당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에게 내가 참아야 되는 고통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근데 왜 이걸 선택을 못하냐면 대체로 이것을 의식화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고민하다가 이끌리는 대로 돼요. 충동적으로. 근데 이 선택지를 차분하게 바라보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쪽 길을 선택하면 이 문제가 있어. 나한테는 내가 어떤 걸 감당할 것인가. 이렇게 내가 결정하면요. 어떤 경우에도 그 감당이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의지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지 우리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하고 코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울 뿐이에요. 그럼 이제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해서 복수를 하면은 네. 그게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좋은 점은 있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네. 발산이잖아요. 네. 이제 액팅 아웃이라고 하는데 네. 발산을 했어요. 잠깐은 분이 풀리고 시원하겠죠. 내가 잠깐이라도 분 풀리고 시원하고 싶어. 뒷감당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하지만 후폭풍은 이제 감당은 감당해야 온전히 된다.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인생의 법칙이에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람들의 대부분의 뭔가 고민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하셨잖아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 만나보셨을 텐데 인간관계 때문에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좀 오늘 이제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관계에서의 고민이 대다수예요. 사실 그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보이지만 네. 사실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그 원시인일 때는 그냥 뭐 맘모스 잡아서 사냥해서 네. 먹고 네. 그리고 쫙 풀고 네. 다 같이 먹고 내일 생각 안 하고 이랬을 때 위험 신호를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 신호가 왔을 때 우리가 이제 부교감 막 이제 교감 신경계를 작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거를 맘모스한테 썼단 말이죠. 그쵸. 근데 농경 사회로 들어오면서 이 위험 신호를 이제 인간한테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내 거 뺏어 먹을 것 같아.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기제인데 이러한 분노하고 이제 막 그렇게 힘을 팍 내서 싸우고 이런 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인데 이것을 이제 인간관계에서 작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인간관계에서 잘 보여서 생존도 해야 되지만 또 내 걸 뭔가 뺏어갈까 봐 불안한 신호도 있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런 어떤 위험과 이런 것들을 자각하게 되는 어떤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혼자 이제 도닦으러 들어가시거나 그렇게 해도 사실 고민이 해소되지는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문제 같아요.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관계를 고민한다는 건.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약한데 어떤 동물에 비해서도 약해요. 사실 약하죠. 뭐 날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뻐꾸기는 오목눈이 새 그 둥지에 자기 알 낳아놓잖아요. 네. 그거 가버리면 네. 얘가 다른 새끼들을 밀어내면서 자기는 생존해요. 그쵸. 말도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일어서요. 우리 인간만이 생후 5년 정도까지 보호자 없으면 죽어요. 너무 나약해요.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털도 약하고 그런데도 생존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뭉쳐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단을 형성해서만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속성 자체가 인간관계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진화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막 사냥하고 이런 시기에는 내 생존이 결국 외부의 동물들, 네. 짐승들에 달렸기 때문에 모든 신경이 다 그쪽으로만 네. 발달돼 있고 신경 쓰게 됐는데
농경사회가 되면서 이제 부락을 이루고 사람과 만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내 생존 위협을 주는 것들이 결국에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다 생존에 보니까 도움을 주는 것도 사람이고. 그쵸, 예.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해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로서 의지해야 되니까. 그쵸, 예. 한편으로 또 뺏어가는 것도 그쵸. 인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뭐 많아지게 됐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관계에서 뭔가 우리가 이제 뭐 의사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데 이게 같은 말을 해도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또 같은 말을 해도 잘 좋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좀 관계를 망치는 최악의 대화법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화법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I 메시지, 나 대화법과 U 메시지, 너 대화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U 메시지가 우리가 거의 다 쓰는 대화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인 간에 그래서 또 그랬어? 이랬어요. 네. 이건 너 대화법일까요? 나 대화법일까요? 넣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너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전제가 네가 문제야를 깔고 있죠. 네. 그러면 어떤 말을 해도 기분 나빠요. 또 그랬어? 아, 네. 그래. 자, 이러면 근데 기분 나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런데 I 메시지 나 대화법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옳고 그름을 벗어나기 위한 대화법이에요. 이건 부모 교육에서 개발된 대화법인데 사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사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상사와의 관계, 어려운 말을 해야 되는 관계. 나는 이렇게 생긴 나는을 전제로 해요. 나는 누구님의 이런 행동이 나한테는 힘들어요. 네가 문제인 건 아니지만 네네. 나한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나 대화법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것도 기분이 안 나빠요. 너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이제 부부가 헤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네. 보따리 내놔야죠. 네. 너 당연히 나한테 잘해야 되는데 너 왜 안 해? 근데 우리 마음은 똑같거든요. 나도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다가 싸우는 거거든요. 아니고 나는 어릴 때 애정을 많이 받지 못해서 너한테 많이 받고 싶어. 그러니 네가 이렇게 뭐 기념일마다 꽃 사주면 안 돼? 자, 이거에 나 대화법이고요. 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언제 나한테 선물 하나 제대로 준 적 있어? 네. 이러면 이게 너 대화법이에요. 근데 너 대화법은 인간관계를 망칠 수밖에 없고 게다가 너 대화법을 일방적으로 하루 종일 쏟아낸다. 네. 그런 관계를 망치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딱 작가님께서 예시를 들어봐도 나대화법이 훨씬 더 부드럽고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의 대화를 보면은 너대화법이 많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왜? 오늘 주제가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옳다를 전제로 깔고 살 수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 신념, 모든 것들이 내가 옳다를 전제로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야 되고 네. 너가 틀린 거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학적인 문제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너대화법은 기본적인 전제가 내가 옳으니까 너가 이제 잘못된 거 고쳐 그렇죠. 이건 거고 네. 나대화법은 내가 혹시 틀릴 수도 있지만 나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 그런 이거네요. 거죠. 네. 나는 이걸 원해. 그러니까 해줘.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거죠. 이게 되게 솔직한 또 내 욕구에 솔직한 대화법이라 잘 먹혀요. 또 실제로 잘 해줍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네. 말하면. 요즘 워낙 뭐 자존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이제 작가님께서 느끼시기에 일단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뭐 현대에 좀 늘어난 이유도 좀 궁금하고 이런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뭔 거 같으세요? 나를 존중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어떨 때 좀 자존감이 떨어지고 어떨 때 높아지는 것 같으세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잘났으면 높아지고 네. 네. 자신감과 자존감이 다르거든요. 자신감은 내가 뭔가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잘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곧 열등감하고 같은 거예요. 네. 자신감은 열등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비교해서 내가 잘해서 생기는 거라서 비교해서 내가 못하면 열등감으로 바로 빠져요. 이거 이제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존감은 뭐냐면 내가 되게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를 잘하게 되면 네. 내가 집을 사면 내가 부자가 되면 그쵸.
나는 자존감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게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예요. 그래서 이 현대에서는 다들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수많은 SNS에서 다 나보다 잘났고 잘 살잖아요. 저도 뭐 그런 사진만 올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나는 작아지고 못나지고 이건 비교에 의한 거니까 이 부분은 자존감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진짜 나는 못생겼고 네.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내가 너무 좋아.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를 좋아하는 게 자존감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뭘 갖췄고 하고는 무관하다는 점.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분들은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 뭐 성공한 사람을 봤을 때는 네. 아, 저 사람은 저런 몇십억짜리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데 사실은 뭐 어떤 뭐 비싼 뭐 명품이나 뭐 비싼 집이나 좋은 차가 내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자존감의 경우는 네. 자신감은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근데 자신감은 굉장히 취약하고 흔들리는 네. 거고 깨질 수 있는 거죠. 상황에 의해서. 네, 내가 이제 갑자기 망하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그쵸, 거죠. 그쵸. 근데 자존감은 내가 망해도 안 떨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네. 내가 뭐 저 아파트를 가지면 저 차를 가지면 자존감이 높아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는 네.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속에서 자꾸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하면 내가 정말 뭐 작가님 표현대로 자신감인 건데 사람들은 자존감 착각하고 있는 거고 네.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좀 뭐부터 해야지 진짜 내 자존감을 좀 회복하고 높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내가 왜 그걸 갖고 싶은지 깊게 성찰을 해야 되고요. 그걸 가지면 뭐가 달라질 것 같은지 네. 이걸 조금 더 깊게 성찰하고 실제로 가졌다고 상상을 해봐요. 아, 근데 잠깐 좋은데 허탈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걸 이제 경험하게 해드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존감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자존감이란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를 두 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처받은 나 하나. 하지만 아직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나 이렇게 만들어서 그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내가 이 상처받고 흔들리고 작아진 이 아이 같은 나를 껴안아주는 거예요. 결국은 상담의 결론은 그거예요. 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상담의 결론은 그거거든요. 온갖 방법을 해서 네. 일단은 거울처럼 비춰서 디딤돌처럼 잠깐은 저도 그런 역할을 해주지만 결국은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도록 그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이지만 사실 내 마음을 알기라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네. 뭐 실제로 그래서 뭐 내 마음이 뭐 보내는 신호, 내 마음이 보내는 소리를 들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소리들 잘 듣지도 못하고 들을 시간도 없고 들을 생각도 없는 게 현실인데 혹시 내 마음이 지금 보내고 있는 뭐 위험, 위기의 뭔가 신호들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네,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은 충분히 신호를 보내주는데 우리가 이제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마음이 좀 이제 좋지 않은 상태다. 네. 그러면은 일단 집중력이 떨어져요. 네. 좀 멍해져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각성제나 자극제, 왜 커피를 마신다든지 뭔가 그런 음료 있잖아요. 네. 각성제 음료가 좀 많아진다. 네. 술, 담배가 잦아진다. 안 하다가 한다. 그럼 뭔가 내가 좀 많이 하고 있네. 그러니까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예민한 관찰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내 습관으로 알 수 있죠. 나 갑자기 커피를 많이 마시네. 술이 많아졌네. 담배를 많이 피게 됐네. 이런 게 늘어나기도 하고요. 좀 어떤 생각이 많아지면 나 빨리 이거 그만두고 떠야지. 떠나야지. 나 빨리 떠나고 싶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사람들, 나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상상이 뭔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과도하게 걱정이 많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내가 전과 달리 이상하다. 뭔가 좀 걱정도 훨씬 사소한 거에 걱정을 많이 하네. 네. 그리고 뭔가 이게 각성제 사용이 많아지고 그리고 안 하던 짓을 하네? 이러면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뭐 작가님만의 내 마음 소리를 내가 듣는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의 노하우요? 네. 아니면 내담자들로 하여금 들으시게 하는 노하우? 작가님의 노하우요. 네. 저는 이제
사실 명상을 좀 오래 했어요. 명상. 왜냐하면 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했고 그러기 위해서 제 마음의 소리를 멈추는 침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안 들리냐면요. 너무 많은 소리가 한꺼번에 뭉쳐져 있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침묵을 하면 마음의 소리가 조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소리, 남이 해준 소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다 소리로 들리거든요. 내 소리와 남의 소리가 온갖 소리가 섞여서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라디오를 한꺼번에 다 틀어놓으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것과 같은 상태가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정리하고 분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먼저 뭐 내가 하는 생각, 남이 하는 생각 이런 것도 조금 분리해봐요. 이거 누구로부터 나온 목소리지? 우리 엄마가 주입한 목소리인가? 아빠가 주입한 목소리인가? 뭐 이런 것도 조금 분리해봐야 되고 나의 온전한 목소리를 조금 이제 먼저 이렇게 잘 발라서 생선살 가시 바르듯이 잘 발라서 먼저 구분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한꺼번에 뭉쳐서 많이 들린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한 5분 정도 네. 조용히 내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들, 마음의 생각들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현재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네. 뭐 한 샘플링, 하루에 한 5분 정도 샘플링해서 다 적어보거나 이런 것도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니까요. 그림을 그리면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림에 나오는 색채, 그림에 나오는 형태 이런 것들도 저로부터 나온 거니까 제 상태를 또 잘 알 수 있게 되죠. 그 심리 전문가 라고 하면은 이제 저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런 기대를 해요. 저 사람은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고 있지 않을까? 혹시 네, 뭐 그런 네. 그런 노하우나 네.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일단 경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어디 이제 모임의 자리에 갔는데 네. 화가라고 했을 때랑 네. 상담 심리사라고 했을 때와 반응이 달라요. 그쵸. 화가라고 하면 뭐 좋겠다. 네. 그림 보고 싶어요. 막 이러면 상담 심리사라고 하면 무서워. 네. 내 마음을 꿰뚫어 볼 것 그쵸, 같아. 예. 근데 우리는 무당이 아니에요. 무당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수많은 경험과 학문적 체계와 이런 걸 통해서 보고 함부로 넘겨짚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다른 분들과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른다라고 출발해요. 더 조심하는. 나는 너를 알아.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나 너 알 것 같아. 우리는요 모른다고 출발해요. 적어도 저는 그래서 나는 모르니까요 잘 들려주세요. 그래서 잘 듣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분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건 본인밖에 없고 저는 단지 비춰드리고 정리할 뿐이지 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읽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죠. 잘못 읽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몰라요. 네. 그러면 이제 모른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뭐 행동이나 뭐 표정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그 사람의 뭔가 심리 상태를 파악해 가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제가 파악하는 것보다 네. 그분 스스로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거울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투명하게 비춰드리고 정리하고 요약해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보게 되세요. 그러면 알아서 다 해답도 찾고 길을 찾아가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도울 뿐이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저희는 셀파에 불과한 것 같아요. 뭐 히말라야산을 직접 오르는 게 아니고 네. 셀파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이제 그 얘기는 결국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내가 가지고 있다. 자기 그렇죠. 자신이 갖고 있다. 그렇죠. 이거네요. 다만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비유를 많이 드는 네. 건데 우리 인간의 눈은 밖으로 달려서 네. 나를 못 봐요. 그러네요. 네. 나만 못 봐요. 네, 네. 근데 타인은 잘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죠. 나를 못 보니까. 그래서 내 속에 훨씬 더 큰 결점이 있어도 상대방의 결점만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점은 또 뭐냐면 서로 비춰줄 수가 있어요. 너 이렇게 보여. 너 오늘 옷이 까맣네? 뭐 이렇게 봐줄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눈이 왜곡돼서 파란색 안경 끼고 있으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일반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상담자는 그 렌즈를 갈고 닦아서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평생 하는 거죠. 평생. 또 끼고 또 끼고 또 때가 끼고 하니까 그냥 이분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계속 마음을 갈고 닦는 거죠. 편견 없이 보기 위한 그런 과정을 훈련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 행복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뭐 일단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 행복한가 했을 때는 이게 사실 뭐 아무리 뭔가 물질적으로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어도 행복도가 거기에 비례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뭔가 비법, 비밀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게 없다는 게 저의 비법이에요. 없다.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네. 왜냐하면은 네. 행복도 감정으로 분류되거든요. 행복감. 그러면 여기에 반대한 말이 뭐죠? 불행. 네. 불행하다는 느낌이겠죠? 네. 그럼 기쁨이 있으면 기쁨의 반대말은 뭐죠? 슬픔. 네. 또 이런 식으로 내가 많이 긴장되면 또 이완되고. 네. 모든 감각은 쌍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반대되는 한 쌍.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이게 한 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오는 건가요, 그럼? 같이 오죠. 그래서 내가 행복만을 추구하면 불행한 감각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감정은 한순간이고요. 네. 한순간에 한 감정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잘 보면 한순간에 한 감정이고 그게 흘러가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행복만을 추구하면 불행이 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원래 다양한 색채와 다양한 빛깔과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순간에 한 감정 느끼고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강물처럼 흘러가는 속성이에요, 감정은. 근데 내가 행복만을 추구하려고 그걸 꼭 붙들고 있게 되면 불행이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감정은 어차피 한순간이니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저는 행복의 비결이에요. 근데 그 행복은 그렇게 막 행복해 이런 것보다는 잔잔한 느낌인 거죠. 잔잔한 느낌, 변함없는 느낌. 흘러가는 것을 이제 내버려 둔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 극단적인 경우로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 1등 당첨됐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작가님 말씀 따르면 이게 불행도 같이 온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뭐 로또 1등에 당첨돼서 이제 막 너무 행복해질 건데, 이 감정을 이제 그대로 어떻게 뭐 흘려보낸다는 그 말은 어떤 의미인 건가요? 여기서? 내가 너무 행복해. 알아주고 인정하고 이것이 흘러간다는 걸 또 냅두는 거죠. 그 보면은 그게 그 1년 후에 인터뷰해 보세요. 행복한가? 10년 후에 인터뷰해 보세요. 로또 1등 된 분. 행복한가? 물론 행복한 분들도 있겠지만 계속 행복한 분들은 극히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감정의 속성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로또 1등 당첨된 분들의 불행한 예가 훨씬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유지하고자 하나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그 감정은 변해가는 거예요.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행복의 비결. 행복이라기보다는 안정감, 안정된 상태로 가는 비결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뒤집으면은 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불행한 일이 찾아와도 이거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죠. 흘러간다. 한순간이고 한순간에 한 가지 감정을 느껴요. 잘 관찰하면. 그래서 그 감정들을 흘러가도록 두면 그냥 가버리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조금 안심이 되겠죠. 이렇게 힘든 것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흔한 말이지만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도 좀 연결되는데요. 저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 책인 것 같아요. 여기 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독자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분들의 책을 읽고 감탄도 하고 감동도 하지만 밑줄도 긋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챕터가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제가 바뀌고 스토리가 바뀌는데 이때 불안해져요, 우리가. 이 변화라는 건 누구에게나 불안하거든요. 사실 더 좋은 챕터일 수 있는데도 불안해져요. 그렇지만 내 인생이 하나의 위인전임을 알고 읽혀지지 않은 위인전임을 알고 그 챕터가 넘어갈 때를 잘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작가님과 소통하거나 뭐 작가님이 그 만드신 협회에서 네. 활동할 수 있는 뭐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치유예술작가협회에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자신을 표현하고 치유하고 싶으신 분들, 또 내가 평생 책을 내는 게 소원인데 이런 뭐 수필집 이런 거 나도 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네,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개인 인스타그램은 이제 아티스트 언더바 지상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협회 인스타그램은 힐링 언더바 아티스트 TS 언더바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치시면 저희 DM 보내주시면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위로가 당신의 위로가 되기를 저자 백지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